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환자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힘들었다 하는 분도 있지만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는 많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있나요? 예, 이러한 그 환자분들의 고민이 이제 흉터라든지 수술 후의 통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줄이는 그런 시술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고안된 방법이 비절개 모발이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절개 모발이식은 기존의 절개에 의해서 했던 수술 방법에 비해서 비절개 모발이식은 모낭 하나씩 네. 채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통증이 거의 없게 되고 또한 흉터도 기존의 절개식에 비해서 다른 모양으로 남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런 흉터를 뚜렷하게 명확하게 남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비절개 모발 이식이 바로 그 로봇을 통해 한다는 거죠? 예, 비절개 모발 이식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을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고요. 네. 손으로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로봇에 의해서 모발 이식을 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모발을 채취하게 되고 또한 이러한 채취하는 방법에 의해서 모발의 손상이 적게 됩니다. 네. 그리고 손으로 한 거에 비해서 로봇으로 하기 때문에 속도가 좀 더 빨리 채취함으로써 환자를 좀 더 편하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비절개 모발 이식하고 절개식하고 그냥 그 수술하는 방법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차이가 나나요? 예, 절개식과 비절개식은 채취하는 방법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씹는 방법은 모두 다 식모기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비절개 모발 이식은 모낭 단위로 하나씩 뽑는 반면에 네. 절개식 모발 이식은 잔디 우리가 그 떼짱 떼는 것과 같이 네. 그렇게 떼는 것을 절개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절개식이 가장 많이 시행되어지고 있고 예. 이러한 부분에서 절개식에서 불편한 점이 이제 통증과 흉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최근에는 이러한 그 절개식에서도 통증과 흉터를 줄여주는 방법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이제 비절개 방법은 뒤에서 모낭을 채취하게 되는데 수술 후에 통증이나 흉터가 적은 게 장점이고요. 전에는 이러한 비절개 방법에 의해서 채취할 수 있는 모발의 수가 한정되어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러한 절개식과 같이 많은 수의 모발을 채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완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비절개식 모발 이식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수의 이제 머리카락을 예. 확보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전에는 절개식과 비절개식을 구분해서 얘기할 때 네. 절개식은 많은 양의 모발을 채취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장점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요. 네네. 비절개식은 숫자가 한정돼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네.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절개식에서는 개수를 더 많이 채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하고 있고요. 절개식에서는 이것의 단점인 흉터라든지 통증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 수술 방법의 단점이 점점 더 이제 나아지고 있는 거네요. 예. 네. 근데 보통 이제 탈모 치료를 할 때 단계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1차에서 절개식으로 수술을 했는데 예. 2차에서부터 비절개식으로 바꾸는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1차에 절개식으로 했던 분들이 2차를 망설이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술에 대한 부담감들이 많기 때문에 네. 망설이게 되는데 2차에는 비절개식으로 로봇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은 이러한 부담감을 줄일 수가 있어서 네. 환자분들이 2차 수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방법을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예. 네. 로봇 비절개 모발 이식 후에 일상생활은 뭐 바로 가능한 편인가요? 예,
절개식이 보통 3일 정도의 저희가 회복 시간을 두게 되는데요. 비절개식은 바로 다음 날부터 머리를 감는다든지 네. 이런 부분에서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네. 일상생활로 복귀가 좀 더 빠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하루 정도만 머리만 안 감으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럼 원장님은요, 탈모의 진행 속도나 나이를 고려할 때 보통 어떤 수술 방법을 권하시는 편이신가요? 저희가 탈모 환자가 젊은 환자부터 나이가 많으신 분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네. 이러한 그 환자분에서 수술을 권할 때는 이 환자의 나이라든지 또 탈모 진행 정도에 따라서 결정하기보다는 환자가 이러한 탈모로부터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냐에 따라서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젊은 환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일찍 수술을 하라고 하고요. 탈모가 많이 진행된 사람에서 이러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수술적인 방법보다는 보존적인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본인이 수술을 원한다고 하면 절개식을 할지 비절개식을 할지는 그냥 환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건가요? 예. 환자분이 이러한 그 수술 방법에 대해서 잘 견딜 수 있다든지 또 이러한 그 수술에 대해서 예민하다든지 할 때는 비절개식으로 권하고요. 그렇지 않고 보편적인 방법을 하고자 할 때는 절개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예. 탈모 환자들은 저희가 볼 때 말 못할 고민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탈모가 있어서 고민이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호응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 말한 사람이 난처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탈모가 있는 환자를 말 못할 고민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최근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시면 본인한테 맞는 그런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본인의 고민을 해결하시면 훨씬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로봇 비절개 모발 이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화가 안 되거나 이유 없이 아랫배가 살살 아파오는 증상,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증상들 때문에 내과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보면 특별한 이상이 없다며 그냥 신경성이란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 이런 증상들이 뇌위장관 질환으로 분류돼서 통합적인 치료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뇌위장관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 원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장승호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해지는 소화기 장애. 뇌와 위장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만성적인 위장관 질환을 앓고 있다면 한 번쯤 뇌의 문제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아직은 생소한 뇌위장관 질환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장승호 교수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뇌위장관 질환, 이름이 참 생소한데요. 이게 어떤 질환인가요? 중요한 발표나 시험을 앞두고 네. 배가 아프거나 화장실에 자주 갔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네네, 그럼요. 특히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가슴이 쓰려오는 증상, 그로 인해서 밤새 힘들었던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네. 이렇게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위장 질환을 뇌위장관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 대표적인 예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소화불량, 또 위식도 역류 질환, 변비 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름만 생소하지 그 증상들은 우리가 정말 자주 겪는 것들이었네요.
그럼 뇌와 위장관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도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거리상으로는 좀 떨어져 있는데 이게 서로 어떻게 연결돼 있는 거죠? 쉽게 말해 뇌와 위장관은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들과 호르몬들이 예. 이 신경 고속도로를 사방팔방으로 질주하면서 배가 고프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유해균을 섭취했을 때 네. 인체가 정상적인 반응을 유발할 수 있도록 조절하여서 네. 인체의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러한 뇌와 위장관 사이의 정보 고속도로를 뇌위장관 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 축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이 서로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위장관을 제2의 뇌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복통이나 뭐 소화불량 이런 위장관 질환이 나타난다는 게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얘기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건가요? 위장관 질환은 정신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서 네. 정신 증상이 위장관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우울이나 불안 또 스트레스가 동반된 위장 질환 환자에서 그 증상은 더욱더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만큼 뇌와 위장관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일반인들께도 많이 알려진 세로토닌의 경우에는 네. 뇌뿐만 아니라 위장관에서도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 심리적 원인으로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들 사이에 균형이 깨지게 되면 네. 배가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되는 등의 위장관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하수체,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을 통해서 코티솔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예. 이 물질은 일종의 독성 물질인데요. 이 물질이 위장관으로 이동해서 위장관의 벽을 수축시키거나 네. 염증을 유발하거나 위장관의 벽을 파괴하게 됩니다. 위장관 벽을 자극하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죠. 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물질들이 위장관의 운동을 억제하면 네. 변비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나요? 소화기내과에서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경우에는 3에서 27% 정도, 소화불량은 25% 정도의 유병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최근 직장 내 과로나 대인관계 갈등으로 인해서 직무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서 네. 이러한 뇌 위장 질환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전라북도에 근무하고 계시는 소방공무원분들 네. 1,200여 분을 대상으로 위장 질환과 심리적 건강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요. 네. 조사 결과 일반인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위장 질환의 유병률과 또한 이 위장 질환이 직무 스트레스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우리나라 직장인들 중에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할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니까 더 걱정이 되는데 이런 뇌 위장관 질환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우선 뇌위장관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내과 병원에 방문하셔서 네. 내과 전문의 선생님들의 어떤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정확한 문진과 혈액학적, 또 필요에 따라서는 내시경이나 CT 검사를 통해서 신체적 이상이 없음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 내시경적 검사나 CT 검사에서 궤양이나 염증이 발견된다면 네. 해당 증상을 먼저 치료하셔야 됩니다. 네. 하지만 내과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거나 내과적인 치료를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상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심리적인 원인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저희 클리닉에서는 방문하시는 환자분들께 정신건강의학적인 심층 면담을 진행합니다. 네. 또한 필요시에 임상심리 전문가에 의한 임상심리 검사나 신경생리검사, 또 CT나 MRI 등을 활용해서 뇌영상의학적 이상 여부를 판단하고 네.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심리적 상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위장관 질환이 생기는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상담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네. 정신건강의학과적 전문 면담을 시행합니다. 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하고 즐거워 보이시는 분들도 네. 막상 면담을 시작하면 삶의 과정이나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고통들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나 학대나 방임, 또 최근에 받았던 스트레스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심리적인 요인으로는 건강에 대한 염려, 또 사회적 지지 체계, 다시 말하면 동료나 가족, 친구가 얼마나 내 편이 되어주는가 하는 요인들이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심리적인 어려움이 심각하지 않으신 분들은 정신의학적 면담만으로도 증상이 많이 좋아지십니다. 실제로 제 경우에도 수년간 복통과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인데 네. 정신의학적 면담만으로도 증상이 급격히 호전된 경우를 여러 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신기하네요. 그렇게 상담만으로도 그동안 오랫동안 알았던 불편한 증상이 나아질 수 있는 거라면 진작에 해볼 걸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약물 치료를 함께 해야 되는 경우는 없나요? 네, 환자분에 따라서는 수면장애나 불안이 심한 경우에 네.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약물이라고 하면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약물 치료를 통해서 수면의 질을 높이고 불안을 낮추기만 해도 증상은 훨씬 좋아집니다. 또한 약물 치료는 뇌와 위장관 사이의 다양한 물질들의 전달 방식을 변화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본인의 건강에 대한 염려를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는 생각의 기준이 다소 부정적으로 기울어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예민하고 평소의 고민을 마음속에 담아두는 경향이 강한데요. 네. 이런 분들께는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부정적으로 기울어진 사고를 수정해드리고 또 보다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네.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명상치료나 호흡 훈련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사로잡혀 있는 이런 위장관 질환에 대한 고통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치료를 통해서 증상만 나아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바른 마음가짐 그런 걸 갖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런 치료는 어느 정도로 계속 받아야 되는 건가요? 저희 클리닉에서는 약물 치료의 경우 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이어가시도록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약물 효과의 충분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뇌 유장관 축에서 다양한 물질들의 전달 방식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일시적으로 증상이 호전되면 약물을 자의로 중단하시거나 감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마도 정신약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전문의에 의해서 처방된 약물은 매우 안전하고 또 적절한 치료 계획에 따라서 약물 용량을 줄이면 네. 그 이후에는 약물의 도움 없이도 증상을 잘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물의 감량은 꼭 전문의와 상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나 명상 치료 등을 6개월 이상 꾸준히 병행하시면 이후에는 증상의 악화 없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뇌 위장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타깝게도 뇌유장관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신건강의학과와 내과라는 두 진료과 사이에 협진이나 학문적 교류, 또 환자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서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네. 미국의 경우 예를 들면 뇌유장관 질환을 단일로 치료하는 수많은 병원이 있습니다. 이들 병원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내과 전문의가 통합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뇌유장관 증상으로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그 원인을 찾고 치료해드리고자 하는 진료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적 진료에 대한 인식의 개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스트레스 때문에 혹은 내과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유아, 장애,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뇌유장관 클리닉을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년간 고생하지 마시고 수개월 꾸준히 뇌위장관 클리닉과 함께 치료를 이어가 보세요. 머리도 맑아지고 네. 속도 편안해지실 겁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장승호 교수와 함께 뇌위장관 질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하다는 말 자주 접하게 되죠. 미국의 한 연구팀이 약 7년 반 동안 무려 30만 명의 자료를 분석하면서 사회적 네트워크와 건강과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가족이나 친구, 이웃과 잘 지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건강하게 살 비율이 50%까지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사회적으로 고립됐다는 느낌, 또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이나 알코올 중독에 맞설 만큼 건강에 해로웠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고 서로 책임감을 느낄 때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목적도 생기고 조기 사망의 위험도 적어진다는 분석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이웃은 백약보다 소중한 건강 자산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